자, 이번에는 우리 유럽연합의 항법 위성인 갈릴레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갈릴레오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GPS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GPS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것을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GPS는 같이 라이벌로 추격하던 러시아의 글로노스가 쇠퇴하게 되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양상까지 띠게 됩니다. AS라고 하는 군용 신호를 암호화해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반 민간용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신호에까지 SA, Selective Availability, 즉 선택적 가용성이라 그랬죠. 이러한 엄청나게 큰 양의 오차를 고의적으로 심어놔서 평면 오차일 때만도 관측값이 100m 이상의 오차를 포함하는 그러한 부정확한 위치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때 자기들은 신호 정확히 잡아서 유도 미사일을 쏠 거를 다 쏘고 그러고 나서 적국이 GPS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쏠 때는 완전히 GPS 신호를 교란시켜서 전혀 자기들한테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많은 트릭들을 써가지고 국제적으로 너무 미국 위주로 이 엄청난 시스템의 신호를 흔든다는 그러한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GPS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민간 차원이나 어떤 연구단체에서 좀 더 깊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해도 미국에서는 깊이 들어온 걸 꺼려하죠. 그래서 무조건 막으면서 이거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다. 아니면 이거는 미국 정부의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하, 저러한 시스템을 미국 애들이 만약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다면 똑같이 이용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데까지 생각이 나가게 되죠.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밑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유럽연합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새로운 특이할 만한 사항이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노스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는 순수 민간용으로 출발을 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용이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윤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확한 갈릴레오 데이터를 팔아요. 물론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용 외에도 국가단체나 정부와 공공기관들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 3차원 항법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 필요한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갈릴레오 시스템은 바로 전쟁 목적으로 돌아서서 미국의 GPS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시스템은 그 활용 방향과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미국의 GPS와는 또는 러시아의 글로노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공부할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46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네요. 자, 이건 미국의 GPS 독점에 대항해서 유럽연합과 유럽항공우주국이 즉 ESA죠. 예, European Space Agency. 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기 나오죠. 세계 최초의 무슨 용? 민간용. 군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민간용 위성 항법 시스템 또는 위성 위치 결정 시스템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유럽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국과 갈등을 빚었어요. 어떤 갈등이에요? 미국이 시그널을 막 흔들고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유럽에서 점잖게 그랬죠. 야, 너희들이 만든 위성인 건 알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민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들 목적에 맞도록 신호를 막 흔들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랬더니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꼽니? 꼽으면 니들도 만들든가. 그래서 유럽연합이 뒤통수 긁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꼽다. 우리도 만들 거다. 그러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갈등을 빚은 뒤에 독자적인 유럽만의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야, 기술이 없으면 당하고 마는구나.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술이 없으면 이 강대국들한테 계속 당할 겁니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술을 키우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전부 다 꿈이 아이돌이라 그러는데 물론 문화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예술도 있어야 되고 미술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발전시켜야 되고 하지만 문화가 기술을 앞서면 안 됩니다. 기술이 바탕이 되고 나서 문화가 이루어져야죠.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일선에서 대학생들하고 직접 호흡을 하고 가르치지만 답답한 게 참 많이 느껴져요. 벌써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술은 키워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 우위에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유럽도 통감을 한 거죠. 자, 현재 이 GPS 서비스는 개발 목적이 어디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군용에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군사적인 이유를 대면서 민간용 GPS 사용 범위도 자꾸자꾸 막았어요. 더 확대 못하도록. 이 유럽에서 유럽 독자적인 항법 위성을 갖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생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에 유럽도 미국과 같은, 아니 어쩌면 미국보다 더 정확한 그러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갈릴레오의 태동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 갈릴레오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1999년 이러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구상을 생각하고 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요 나라들이 공통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23일 EU와 ESA, 아까 설명했었죠. 유럽 항공 우주국, 여기서 공식적으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이 갈릴레오 위성 시스템의 인지도를 국제적으로 확산해서 이용을 확대하고 또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EU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 GPS 보기 싫어서 시작하는데 야, GPS에 불만 있는 놈들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스라엘, 인도,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각 지역별로 거점 국가를 콕콕 집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갈릴레오 사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2004년에는 이스라엘하고 또 2006년에는 우리나라하고 또 그 외에 우크라이나, 인도, 모로코 이런 나라들 5개국과 협정을 하죠. 우리나라도 2006년에 이런 협정을 맺어서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GPS 지겨워. 너희들 제대로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좀 같이 쓰게 해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2004년 이 갈릴레오는 위성항법 시스템 중에 미리 올라간 위성들이 있죠. GPS와 같이. 글로나스는 조금 GPS하고 신호체계가 다르지만 갈릴레오와 GPS는 신호체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GPS 신호와 서로 잘못하면 간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GPS와 신호를 조정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데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 갈릴레오 위성의 궤도 결정이라든지 수정 위성의 제작 발사, 그 다음에 위성의 배치, 그 다음에 지상국의 배치,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시험 운영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 28일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시험 위성을 발사합니다. 이건 시험 위성이에요. 실제로 갈릴레오가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아니라 시험 위성입니다. 이 시험 위성 이름이 지오베 A라는 위성이고 이게 이탈리아 말로 목성이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요 그림이 바로 갈릴레오 시험 위성인 지오베 A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2008년 지금 그림에 또 보이죠? 예, 시험 위성 두 번째 시험 위성이에요. 지오베 B 이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험 위성만 올라가서 테스트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2011년 10월 21일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로켓에 의해서 갈릴레오 궤도 확인 위성인 본궤도 위성 2개가 소유주 로켓에 실려서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볼까요? 예, 2011년 10월 21일 프랑스령 기아나 공화국의 우주센터에서 이 우주센터는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쿠루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적도 부근에 있는 그러한 우주 발사 센터장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에 의해서 첫 번째 궤도 확인 위성, 여기 IOV라고 써 있죠. In Orbit Validation. 예, 그래서 이거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올려지는 위성, 그 갈릴레오 위성 2개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1년 뒤 다른 로켓에 의해 실려 올라가는 새로운 갈릴레오 궤도 확인 위성의 발사 장면이네요. 로켓이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예, 다른 장면이에요. 그 이듬해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012년 10월 12일에 4개의 궤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시 러시아의 소유주 STB 로켓에 의해서 똑같은 발사장, 즉 중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죠. 여기서 갈릴레오 궤도 확인 위성인 본궤도 위성 2개가 추가로 발사돼서 모두 4개의 위성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갈릴레오 위성은 지금 겨우 4대가 올라갔어요. 물론 30대가 다 올라가서 궤도를 꽉 채우려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갈릴레오 위성의 발사는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 늦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유럽연합의 재정 악화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이러한 재정 문제 때문에 자금되는 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나씩이 아니죠. 2개씩 올라가면서 얼른 궤도를 채워서 갈릴레오 위성으로부터도 신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위성이면 참 좋겠다. 그쵸? 네,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영상은 ESA, 즉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제작한 홍보용 동영상입니다.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소유주 로켓 VS-03 여기에 실려서 올라가는 IOV 위성, 즉 궤도 확인 위성 2개고요. 날짜는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로켓 보이시죠? 이제 이 로켓을 실어서 올리고, 예, 사람들이 무지하게 분주하게 움직이죠? 예, 이거는 영상을 좀 빨리 돌려서 그래요. 원래 속도로 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기 때문에 좀 빨리 돌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로켓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4개의 팔이 쫙 벌어지고 로켓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로켓이 드디어 발사대에 우뚝 섰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지금 꼭대기 부분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성 2개가 자리 잡을 위치입니다. 자, 위성 2개가 실릴 제일 윗부분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리프트에 의해서 로켓 제일 윗부분으로 이동이 됩니다. 예.
마치 그 총알 탄두같이 생겼어요. 요 안에 갈릴레오 궤도 확인 위성 2개가 실려 있습니다. 자,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이제 가스가 뿜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려고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가스가 새고 있고요. 예,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올라가죠. 이러고 발사에 성공해버렸습니다. 부럽기도 한데 참 한편으로는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얼마 전에 나로우가 올라갔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들 로켓 올리는 거 보면 엄청나게 쉬워요. 물론 이제 거기에 많은 기술들이 녹아서 그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현상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 굉장히 쉽게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가 궤도 확인 위성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2년 10월 12일 기아나우즈 센터에서 올렸던 그 내용이고 ESA 유럽항공우주국에서 만든 홍보용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예술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올라간 2개씩의 궤도 확인 위성들이 이렇게 2개의 궤도를 형성하면서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2개의 궤도면에 여기 한 개, 그리고 또 하나 궤도 여기 한 개, 이렇게 2개의 궤도죠. 현재는 이 2개의 궤도에 각각 2개씩의 위성이 돌고 있는, 그래서 현재는 모두 4개죠. 이러한 궤도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갈릴레오 위성의 재원이라든지 위성의 고도, 그 다음에 궤도, 궤도의 개수, 그리고 갈릴레오 위성의 수, 그 다음에 이 위성에서 방송하는 주파수, 여기에 대한 특징들은 뒤에 가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4개의 본 궤도 위성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유럽 애들의 그 각각의 위성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이면서 국가 이름을 따왔습니다. 맨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011년 10월 21일 날 발사된 2개의 위성이요. IOV PFM 첫 번째 위성의 이름은 벨기에에서 따서 벨기에 국기가 보이네요.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몰랐죠? 예, 벨기에 국기입니다. 예, 티즈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째 위성 IOV FM2는 불가리아 국기가 그려 있죠? 예, 불가리아. 그래서 이름을 나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이 발사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1년 10월 21일이었고요. 소유주 로켓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0월 12일 또 2개의 위성이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가 IOV FM3네요. 이 FM3는 체코 국기가 그려져 있죠. 예, 다비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IOV FM4가 있네요. 요 FM4는 덴마크 국기가 그려 있고 또 덴마크를 뜻하는 시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 2개의 위성은 2012년 10월 12일 날 올라갔고요. 역시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에 의해 올라갑니다. 어디서 올렸다 그랬어요? 적도 부근의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 발사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가 향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갈릴레오 위성들을 발사할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앞에 IOV, 그래서 In Orbit Validation, 즉 궤도 확인 위성이었죠. 이런 위성 단계를 거쳐서 여기 2013년부터 올라가는 위성들은 FOC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건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해서 완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성들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소유즈 로켓에 의해서 요 FM1과 FM2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요 앞에 IOV, 즉 그 궤도 확인 위성하고는 또 이름이 겹쳐지네요. 요 FM2는. 자, 그리고 또 2013년 자꾸 올립니다. 예, F4C, FM3와 FM4 요 두 개의 위성이 역시 소유즈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될 예정이에요. 또 2013년 자꾸 쏘죠. 요 FM5와 FM6가 역시 소유즈 로켓에 의해 올라갈 겁니다. 계속 지금 두 개씩 올릴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 FM7과 FM8이, 그 다음에 같은 해 FM9과 FM10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위성이 소유즈 로켓에 의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눈이 좀 휘둥그레지죠. 2014년 로켓을 교체해요. 예,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이 아니라 프랑스의 아리안 로켓으로 대체를 합니다. 왜? 위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꺼번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F4C의 FM11, 12, 13, 14 요 네 개의 위성이 동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역시 아리안 위성으로 요 네 개, 15, 16, 17, 18 요 네 개의 위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역시 2015년 같은 해 FM19, 20, 21, 22 요 네 개의 로켓이 한꺼번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로켓이 모두 몇 개예요? FM1부터 FM22까지 모두 22개 위성이 올라갈 계획이고, 앞서 올라간 위성이 모두 4개죠. IOV 위성, In Orbit Validation. 요 앞 슬라이드에서 배운 4개의 위성이요. 그럼 모두 26개의 위성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레오 위성 발사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2014년부터는 요 시스템 시험 위성 방송과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된 거는 갈릴레오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때까지 이걸 끝내고 또 이때까지는 이걸 끝내자라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설명을 언뜻 했지만 유럽연합의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전부 다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계획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죠. 자, 먼저 초기 단계죠.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이때는 갈릴레오 시스템을 설계하는 계획이었어요. 요거는 물론 다 그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발전 모델 같은 거를 선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옵니다. 2001년 1월부터 1년 동안 그 해 말까지죠. 위성의 설계를 검증했습니다. 요것도 거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험 단계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요. 요때는 3개의 중궤도 위성 제작을 발사하고 지상국 개발 장비와 위성의 기계적인 작동을 확인하는 단계였어요. 여기서부터 계획이 많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에 들어가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요때 궤도를 결정하고 시험 위성을 제작해서 발사하고 지상국 배치를 확인하고 또 위성의 배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이때도 많이 재정의 악화 때문에 2008년 이후까지로 딜레이가 되죠.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요 공급 단계 2011년 이후에 모든 서비스를 개시하는 그럴 목표를 세웠었죠. 이게 뭐였어요? 유럽 및 각 국가의 공급 개시였죠. 하지만 2013년인 현재까지도 아직 4개의 위성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위성을 채워서 30개를 맞추어야만 그때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계획이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 계획이 다시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갈릴레오 시스템은 계획보다 지금 많이 늦어졌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 없어서예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재정 악화가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지금 새롭게 다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한번 보죠. 처음에 이제 2002년부터 2005년까지가 결정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IOV 단계, In Orbit Validation 단계 4개의 위성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2005년부터 계획대로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2012년에 4개의 위성을 맞춥니다. 또 요거와 별개로 2009년부터는 개발 단계를 추진하면서 궤도를 맞추기 위한 남은 위성들을 계속 발사할 겁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아마 2018년쯤 되면 갈릴레오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위성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GPS나 글로너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갈릴레오의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이 갈릴레오의 시스템 역시 위성 부분과 지상 부분 그리고 사용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부분은 뭐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성 신호를 이용해서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또 수신기와 위성 신호를 잡기 위한 장치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GPS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성 부분과 지상 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위성 부문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는 역할은 뭐예요? 위성의 고도와 궤도를 결정하고 유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성의 위치를 항상 감시하고 또 위성의 배치도 감시하고 확인하고 모니터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그 다음 지상 부문을 볼까요? 여기는 2개의 주 관제국이 있네요. 요건 중부 유럽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5개의 관제국이 있죠. 이러한 관제국은 전 세계에 펼쳐서 고르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호주, 남아공화국, 브라질, 노르웨이, 남태평양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가지고 전 세계에 고루 배치하도록 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미국의 견제입니다. 이 갈릴레오 시스템은 미국의 GPS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위성항법 시스템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데 반해서 이 갈릴레오 시스템은 순수 민간용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GPS와 글로나스를 제외한 전 세계를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갈릴레오의 관제국을 전 세계에 골고루 배치하도록 만들어 놓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신호 전송 제어국이 9군데 있네요. 예, 노르웨이, 캐나다, 브라질, 남태평양의 2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호주, 칠레,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다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30개의 지상 통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중앙아시아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남태평양과 남대서양, 남인도양까지 전 세계에다가 펼쳐놨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됐죠. 예, 일본이 들어가서 아마 거점 국가에서 빠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상 부문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고루, 전 세계에 고른 밀도로 배치를 해서 지구 전체를 감싸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갈릴레오의 위성 부문부터 살펴보죠. 이제 위성에 대한 그 고도와 궤도 등에 대한 재원이네요. 자, 먼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궤도로 구성됩니다. 그쵸?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궤도에 모두 10개씩의 위성이 들어가요. 각 궤도마다. 그러면 30개죠. 그렇게 들어가는 10개의 위성 중에 9개는 주위성이고요. 하나는 보조위성, 예비위성이에요. 유사시에 투입될 위성이란 얘기죠. 자,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면서 자세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고도는 23,222km의 중궤도입니다. GPS보다 훨씬 높죠. GPS가 약 22,200km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궤도가 GPS보다 더 머니까 주기는 GPS보다 더 길겠네요. 그래서 주기는 14시간 21분 6초입니다. 그 다음에 궤도의 구성은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3개의 타원 궤도에 9개의 위성이 배치가 되고 각 궤도마다 하나씩 예비 위성을 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각 궤도마다 주 위성 9개, 보조 위성 1개 해서 모두 각 궤도마다 10개씩의 위성을 가져가죠. 그래서 총 30개의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이건 뭡니까? GPS나 글로나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위성으로 수신이 훨씬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자, 궤도의 경사각은 GPS보다 약간 큰 56도 정도고요. 지금 위치 오차는 1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GPS가 약 10m 정도, 보통 한 13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정확도가 좋아집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여기서는 가시위성의 개수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몫을 또 담당하게 되죠. 안정적으로 건강한 신호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갈릴레오 위성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주 부분입니다. 자, 맨 처음에 지오베 A와 지오베 B가 올라갑니다. 예, 요거는 시험 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각 2005년 12월, 2008년 4월에 올라가고 또 각각 2006년 1월 12일부터 작동, 또 2008년 4월 27일부터 작동을 합니다. 계획 수명은 2년이었는데 둘 다 현재까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위성들은 갈릴레오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위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08년 중반에 지오베 A2를 발사하려고 했었어요. 역시 테스트 위성이었습니다. 근데 발사가 취소됐죠. 왜냐? 이 앞서 올린 지오베 A와 지오베 B가 너무 충실히 테스트에 임했고 시험에 완전 합격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테스트 위성을 쏠 이유가 없다. 이제 진짜 위성으로 가자라고 해서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좋은 취소네요, 이거는.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궤도 확인 위성 IOV PFM과 IOV FM2 요 두 개의 위성이 올라가죠. 2011년 10월 21일 발사가 돼서 올라간 이후에 바로 작동을 시작했고 요 위성 두 개의 계획 수명은 12년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는 요 두 대가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 해에 IOV FM3, IOV FM4 요 두 개의 위성이 역시 한꺼번에 2012년 10월 12일 날 올라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역시 이 위성도 12년 이상 활동할 걸로 기대가 되고 또 두 개의 위성이 한꺼번에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계속 두 개씩 올라가다가 나중에 로켓을 아리안 로켓으로 바꿔가지고 4개씩 쏴서 2015년까지 궤도 확인 위성, 즉 IOV, In Orbit Validation 위성 4개, 그 다음에 FOC, 즉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본궤도 위성 22개를 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험적인 위성 신호를 테스트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주 부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가 지상 부문에 대한 관제국들과 신호전송 제어국을 마킹해 놓은 그림입니다. 뭐 이 그림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전 세계의 넓은 지역에 갈릴레오 시스템의 지상 부문을 펼쳐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 관제국과 여러 개의 신호전송 제어국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이번에는 갈릴레오 위성 신호와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위성 신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E5 반송파가 있죠. 이거는 E5A와
E5B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 E5A는 GPS의 L5파하고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에 OS 그리고 CS 이렇게 두 개의 서비스가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OS, 이 OS는 오픈 서비스예요. 즉 개방 신호입니다. 개방 서비스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오픈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즉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요 갈릴레오 위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GPS는 전부 다 오픈 서비스예요. 물론 민간한테 제공되는 거에 한해서만요. 그 다음에 요 CS는 커머셜 서비스입니다. 즉 사용료를 낸 사람한테만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돈을 내고 갈릴레오 시그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정확하고 무결성의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E5B에 있는 건 SOL이라는 서비스가 또 끼어 있네요. 예, Safety of Life, 즉 생활안전 서비스입니다. 요것도 역시 유료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E6 반송파가 있네요. 여기 이제 양쪽으로 PRS라는 게 있고 가운데 CS가 있습니다. CS, Commercial Service, 상업용 신호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이 PRS는 공공규제 서비스예요. Public Regulated Service, 공공규제. 그러니까 국경지역이라든지 세관이나 이렇게 국가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역시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파가 있어요? E2L1, E1 반송파가 있죠. 여기서 E2 그리고 E1파 양쪽 끝에 있는 거 요거는 PRS, Public Regulated Service, 공공규제 서비스의 주파수대를 나타낸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L1파에 모여 있는 게 오픈 서비스하고 Safety of Life, 생활안전 서비스, 그 다음에 커머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신호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죠. 자, 반송파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E5A부터 E5B까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파장이 1164MHz부터 1215MHz까지예요. 그래서 서비스 부문은 EA5, 요게 우리 GPS의 L5하고 같은 파장대라 그랬죠? 요게 오픈 서비스와 상업용 서비스가 있고 E5B는 역시 개방 신호 그리고 생활 안전 서비스 SOL이요. 그 다음에 역시 상업용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E6 여기는 파장이 1260MHz부터 1300MHz까지고요.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상업용 서비스 CS와 그 다음에 PRS 공공규제 서비스를 담당하죠. 그리고 또 그 외에 E2, L1, E1 주파수대에 걸쳐서 전송되는 반송파는 1550MHz부터 1591MHz까지고요. 역시 PRS 공공규제 서비스, OS 오픈 서비스, 그 다음에 SOL 생활안전 서비스, 그 다음에 CS 상업용 서비스들에 대한 신호를 전송하는 그러한 주파수대입니다. 자, 이러한 갈릴레오 위성 신호는요 11가지로 방송되는 여러가지 다른 항법 신호를 이용해서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지역의 정확한 3차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갈릴레오 수신기는 위성의 위치 이거하고 갈릴레오 지상관제국에서 계산해서 위성으로 전송하는 위성시간의 오차 신호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전송을 받아서 사용자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성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1.1에서 1.6 기가헤르츠 범위 내의 주파수 중에서 이동 중의 항법과 통신 서비스에 잘 부합되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죠. 모든 위성은 동일한 주파수를 전송합니다. 에란파에서는 모든 갈릴레오 신호의 주파수가 1575.42MHz고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해서 어떤 위성에서부터 이 신호가 왔는가 요거를 구별해내고 이 신호를 위치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성별로 각각 다른 코드가 신호에 끼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갈릴레오 위성 신호가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의 사용자도 있고요. 또 긴 코드를 사용하려는 정지 측량에서의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빠른 이동체에서 보다 짧은 코드를 선호하는 사용자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용자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가 다양해진 거죠. 또 이 갈릴레오 위성 신호는 전류층에서의 오차를, 즉 지연 오차예요. 이걸 수신기가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가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신기까지 도달할 때 갈릴레오 위성 신호는 전류층을 지나게 되는데, 이럴 때 지연 오차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건 왜 그래요? 우주상에서의 공기의 밀도와 전류층에서의 공기의 밀도, 이온층에서의 대기의 밀도가 다 틀려서 신호가 굴절하기 때문에 이런 지연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전류층 오차로 인해서 이 항법 신호는 전류층을 통과할 때 전파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파 지연으로 인해서 수신기에서 계산되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관측되죠. 그래서 커다란 위치 오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GPS를 사용할 때는 우리 민간인들은 L1파 하나만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파를 받아야 뭐 비교를 하든지 지연을 걸러내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갈릴레오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기 설명한 대로 이렇게 발생한 전류층 지연 오차는 신호 주파수의 파장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의 관측값을 합성해버리면 전류층 지연 오차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갈릴레오 위성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호를 제공하는 이유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게 이제 갈릴레오 신호하고 GPS 신호가 간섭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 앞에서 갈릴레오 신호 체계를 공부할 때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E5A, E5B를 봤는데 이 E5A가 L5, GPS의 L5하고 간섭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 L1, 요게 GPS의 L1하고 또 간섭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각각의 그 서비스들이 있죠. 요 갈릴레오 서비스에서는 오픈 서비스, 개방 신호, Safety of Life, 그래서 요거는 생활안전 서비스, 그 다음에 커머셜 서비스, 요것들이 L1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GPS를 보면 어때요? 가운데 CA 코드가 집중되어 있고 약간 펼쳐져서 P 코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새로 만들어진 밀리터리 코드, M 코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신호하고 GPS 신호는 간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특이 신호라는 게 나타나요. 자, 앞에서 바로 설명한 갈릴레오의 특이 신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결론적으로 이건 간섭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진 이동 반송 파율이라고 얘기했어요. BOC, Binary Offset Carrier Rate.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특이한 형태의 신호 파장대의 변조가 동일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GPS L1, 그 다음에 갈릴레오도 신호도 있었죠. 요거와 같은 다른 항법 시스템과의 간섭을 막기 위한 특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GPS와 갈릴레오 신호가 상호 간섭을 피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이진 이동 반송 파율, 즉 BOC, 요거를 통해서 GPS와 갈릴레오가 서로 간섭을 받지 않고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 제작자들은 두 위성신호 모두를 수신하는 그러한 수신기 제작이 간편해집니다. 같은 주파수대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신기에서 주파수대를 다 맞춰놓으면 두 시그널이 다 들어오는 거죠. 즉 GPS와 갈릴레오 신호 두 개를 모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 주파수대를 사용하지만 서로 간섭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갈릴레오 위성이 제공할 서비스는요, 현재 GPS 위성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 서비스와 동일한 거예요. 대신 또 정확도는 갈릴레오가 1m 이내의 오차를 갖는 아주 정확한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그러한 정확도로 위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죠. 또 미군이 통제하는 GPS와는 달리 갈릴레오는 민간 기업에서 만들고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돈을 내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끊임없는 신호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미국처럼 막 신호를 흔든다거나 고의적인 오차를 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엔 갈릴레오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뭐 오픈 서비스, 세이프티 오브 라이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맨 먼저 오픈 서비스, 개방 서비스부터 갑니다. 예, 요거는 L1, E5A, E5B 요 반송파를 이용하는 무료 기본 서비스예요. 오픈 서비스,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층 지연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L1 반송파와 E5A 반송파를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합성해서 사용하면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대신 책임이나 무결성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죠. 왜? 공짜니까. 자, 그 다음은 생활안전 서비스네요. SOL, Safety of Life. 요거는 E5B, L1파 요걸 이용해서 개방 서비스와 생활안전 목적에 맞도록 고안된 특별한 메시지 데이터를 합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과 무결성을 보장해 주죠. 왜? 돈을 내니까. 그리고 항공, 철도, 교통 등을 위한 위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 서비스의 채널은 개방 서비스의 데이터 채널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서비스가 있네요. Commercial Service. 이 서비스는 상용 서비스, 즉 돈 내고 사용하는 걸로 신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돈도 안 냈는데 막 이런 서비스를 쓰면 열받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책임과 무결성을 보장해 주고요. 데이터의 방송, 정밀 시각, 위성 정보 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는 개방된 두 종류의 주파수 외에 1278.75MHz의 주파수 대 두 가지 부가 신호를 더 수신해서 합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규제 서비스가 있네요. PRS, Public Regulated Service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서비스는 1575.42MHz와 1278.75MHz 요 주파수대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가능한 암호를 풀 수 있는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암호화된 신호예요. 그리고 이것 역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책임과 무결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세관 등 EU 가맹국의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로 탐색 및 구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SAR, Search and Rescue Service입니다. 찾아내고 구조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암호화돼서 제공이 되고요. 탐색이나 구조에 활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신호는 방해 전파에 잘 견뎌요. 왜냐하면 급하게 인명구조나 어떤 탐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파가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방해 전파에 잘 견디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신호에 이상이 생길 때라도 10초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그런 강한 서비스입니다. 정확도는 개방 서비스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 응급 서비스, 그리고 항공기의 자동 관제 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갈릴레오의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앞에서부터 나하고 같이 학습을 한 사람들은 정확도 얘기 안 하면 기분이 좋죠? 왜? 마지막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보죠. GPS는 약 10m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13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갈릴레오의 오차는 1m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갈릴레오가 가지고 있는 GPS에 대한 가장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갈릴레오는 유료 가입자한테 정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죠. 하지만 그 외의 사용 서비스는 수신기만 있으면 그냥 신호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를 활용할 때 이동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이거는 기본이고, 사람이나 물건 등의 위치를 수평 위치 4m, 수직 위치 8m 정도의 오차를 갖도록 고안됐는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정확도가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러시아의 글로노스 시스템과도 호환이 되죠. 또 10m 정도의 오차를 갖는 GPS보다도 정밀도 면에서 월등합니다. 따라서 이 갈릴레오를 이용하면 신호 체계가 아주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내에서도 위성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갈릴레오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 GPS와 글로노스와 이 갈릴레오까지, 즉 현재 GNSS를 구성하는 인공위성의 개수가 2배 이상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도심의 95% 이상의 지역에서도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말 나왔어요. 도시 협곡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예, 빌딩이 높아서 마치 협곡처럼 푹 들어간 형상을 갖고 있는 지형. 거기서는 위성 신호가 직접 수신기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수신이 불가능했어요. 우리 테헤란로 같은데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다 보면 막 신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빌딩이 높아서. 하지만 이렇게 위성이 확 늘어나면 머리 위에 있는 위성만 해도 무지하게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빌딩 숲에서도 위치를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갈릴레오 신호와 서비스에 따른 오차와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L1 반송파에 의해서 제공되는 신호는 오픈 서비스, 개방 서비스와 Safety of Life, 즉 생활안전 서비스가 있네요. 요건 평면 오차 95% 수준에서 15m 정도, 수직 오차 95% 수준에서 35m의 오차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확도 보면은 99.5%입니다. 그 다음에 E5A, 요거 역시 OS, 그 다음에 SOL, 요런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평면 오차는 24m, 수직 오차는 35m의 오차로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역시 정확도 보면은 99.5%고요. 그리고 E5B 반송파, 요거 역시 OS, SOL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평면 오차는 24m, 수직 오차는 35m입니다. 그리고 정확도 범위 역시 99.5%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를 섞어서 보죠. E5A 반송파와 L1파를 섞었을 때 요거 역시 오픈 서비스하고 SOL 요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평면 오차가 4m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정확해지죠. 그 다음에 수직 오차는 8m 정도의 수직 오차를 갖게 되겠네요. 정확도 범위 역시 99.5% 수준입니다. 또 섞은 거 뭐 E5B와 L1파를 섞은 거네요. 역시 이것도 OS와 SOL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평면 오차 4m, 수직 오차 8m, 정확도 범위는 99.5%입니다. 그 다음에 L1파네요. 요거는 그 OS와 SOL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PRS, Public Regulated Service, 즉 공공규제 서비스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요거는 15m의 평면 오차와 35m의 수직 오차를 갖습니다. 역시 정확도 범위는 동일하게 99.5%. 그 다음에 E6, 요거 역시 공공규제 서비스에 제공될 거고 평면 오차 24m, 수직 오차 35m입니다. 정확도 범위 99.5%. 그 다음에 요번에 파를 섞었어요. E6와 L1파를 섞었을 때 역시 공공규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신호를 제공하는 거고, 이건 평면 오차가 6.5m,
수직 오차가 12m 정도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의 범위는 앞에와 동일하게 99.5%의 범위를 갖는 그러한 정확한 신호를 제공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본 것 같이 두 개의 파만 섞으면 GPS보다 월등하게 좋은 정확도로 우리가 위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나온 위성이라서 그런지 보다 정확해진 그런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갈릴레오 신호와 서비스에 따른 시간, 그 다음에 주파수의 정확도를 한번 볼까요? 반송파를 E5A와 L1파를 섞어서 쓰는 신호를 볼까요? 요건 제공 서비스가 오픈 서비스, 즉 개방 서비스와 SOL, Safety of Life, 생활안전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E5B와 L1을 섞어 쓰는 신호, 역시 제공 서비스는 OS와 SOL입니다. 요거 시간의 정확도는 24시간 내내 95% 정확도 수준에서 30나노세컨드가 되고요. 주파수의 정확도는 2시그마일 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 정도가 됩니다. 역시 정확도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99.5%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시스템의 위치 오차를 보면 먼저 반송파, 요 단주파수 L1일 때는 이온층 보정은 단순 모델에 의거해서 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시 포함 범위는 전 지구일 거고요. 평면 오차의 정확도는 15m 정도, 수직 오차의 정확도는 35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반송파를 두 개 섞어 쓰는 이중 주파수인 경우, 즉 L1 반송파와 E5A 반송파를 섞어 쓰는 경우, 이때는 이중 주파수 관측법에 의거해서 이온층을 보정하게 되고 역시 전 지구를 포함하고요. 이때 평면 오차의 정확도가 4m, 수직 오차의 정확도가 8m. 요 앞 슬라이드에서 다루었던 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놓은 거예요. 요럴 때 오차의 범위는 99.5%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갈릴레오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확도는 여태까지 제공하는 여타의 GNSS 시스템보다 정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렇게 갈릴레오 시스템이 정확한 위치 정보값을 제공해주게 되면 GPS하고 글로노스도 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같이 정확도를 높이는 경쟁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용자들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더 정확한 값도 가질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갈릴레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컴파스 위성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